특수청소부라는 직업을 15년 동안 해오면서 나는 죽음이 남긴 냄새에 무감각해졌다고 믿었고, 썩어가는 육신과 구더기가 들끓는 현장도 나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은평구의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들어온 의뢰는 내 경력에서 유일하게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으며,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온몸으로 겪은 끔찍한 현실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늦은 밤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던 것 같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집주인의 목소리는 몹시 다급해서 통상적인 비용에 3배를 부르며 당장 오늘 밤에 작업을 끝내달라고 애원하듯 매달렸다. 고독사 현장은 보통 시신이 수습된 후 며칠이 지나서야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는 마치 그 방에 단 1초라도 흔적을 남겨두기 싫은 사람처럼 굴었으며, 나는 그 비정상적인 서두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나와 보조 직원인 민재는 서둘러 장비를 챙겨 트럭에 올랐고,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가로등조차 드문 낡은 주택가였는데,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곧 철거될 예정이라 대부분의 주민이 떠난 흉물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습하고 묵직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민재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으며,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곳이 평범한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초조한 표정으로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 50대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에게 전화를 건 집주인이었고,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절대로 건물 안으로 발을 들이려 하지 않고 현관 열쇠만을 거칠게 건네주었다. 그는 시신은 이미 경찰과 구급대원이 수습해 갔으니 방 안에 남은 모든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달라고 신신당부했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리고 있었기에 나는 그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물어보려다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방호복을 착용하고 소독 장비를 챙겨줬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반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계단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얼룩들이 묻어 있었고, 센서 등은 고장 났는지 깜빡거리다가 이내 완전히 꺼져버려 지륵 닿은 어둠이 우리를 맞이했다. 헤드랜턴의 불빛에 의지해 내려가는 동안 곰팡이 냄새와 섞인 기묘한 악취가 점점 짙어지며 코를 찔렀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시신 부패 냄새와는 확연히 다른, 마치 향을 피우다만 뜻한 매캐함과 비릿한 피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다. 현관문 앞에는 누군가 뿌려놓은 굵은 소금이 하얗게 굳어 있었지만 이미 색이 바래고 더러워져 그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되어 보였고, 나는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렸는데 노깃은 탓인지 뻑뻑한 소리를 내며 겨우 돌아갔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몸이 움츠러들었고, 민재가 내 뒤에서 작게 욕설을 내뱉으며 코를 막았는데, 나 역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악취에 헛구역질이 올라올 뻔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것은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었고, 방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지만 창문이 모두 검은 비닐로 막혀 있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으며, 바닥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붉은 액체가 말라붙어 있었다. 고독사 현장 특유의 쓰레기 더미 대신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자개장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전등 스위치를 찾았지만 전기가 끊긴 것인지 불은 켜지지 않았다. 나는 15년 동안 수천 번의 죽음을 마주했지만 이토록 저기가 느껴지는 공간은 처음이었기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으며, 공기는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무겁게 짓눌러 왔고, 방호복 안으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민재는 불안한 목소리로 "사장님, 여기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라고 속삭였지만, 나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작업을 시작하자고 그를 다독였는데, 나 역시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 방이 품고 있는 어둠이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강력 소독제를 방 전체에 살포하기 시작했는데 분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약품 냄새조차 그 방의 악취를 덮지는 못했고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자루에 담기 위에 집어들었을 때 옷들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물기가 아니라 기름기 같은 미끈거리는 액체였기에 나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작업을 이어갔지만 자꾸만 등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서늘한 감각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아야 했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평범한 20대 여성의 소지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이었는데 붉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낡은 노트들과 반쯤, 녹아내린 수십 개의 초, 그리고 동물의 뼈로 만든 듯한 기이한 장신구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노트의 내용을 확인하려던 찰나 민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나는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갔는데 민재가 가리키는 벽 구석에는 수천 마리의 파리가 죽은 채로 벽에 붙어 있었고 그것들이 이루고 있는 형상은 마치 사람의 얼굴 같았다. 나는 덜덜 떨고 있는 민재를 일으켜 세우며 이건 그냥 우연히 벌레들이 모여 죽은 것뿐이라며 억지로 합리화하려 했었지만 나 역시 그 끔찍한 광경에 소름이 끼쳐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죽은 파리떼가 만들어낸 형상은 분명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의 표정을 닮아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빗자루로 파리 사체들을 쓸어 담았지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저주처럼 들려와 신경을 긁어댔으며 집주인이 왜 그토록 서둘러 이곳을 치워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서서히 명확해지는 것 같았다. 1차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무렵 나는 방의 안쪽 벽면을 덮고 있는 누렇게 변색된 벽지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침대가 놓여있던 자리 바로 옆이었고 유독 그 부분만 벽지가 들뜨고 검붉은 얼룩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시신에서 흘러나온 부패액이 스며든 것이라 짐작하고 벽지를 뜯어내야겠다고 판단했지만 내가 헤라를 들고 벽 쪽으로 다가가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한여름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방 안은 마치 냉동 창고처럼 차가워졌고 나의 손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으며 벽지 너머에서 미세하게 긁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쥐나 벌레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손톱으로 벽을 천천히 긁어내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나는 작업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내 심장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가운데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다가왔다. 벽 뒤에서 들려오던 긁는 소리는 쥐나 바퀴벌레가 내는 소음이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가 멈춘 뒤에 찾아온 정적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왔고 나는 민재가 동요하지 않도록 일부러 작업 도구를 시끄럽게 다루며 분위기를 환기하려 노력했다. 이 건물은 워낙 낡아서 배관이나 쥐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텅 빈 방 안에서 공명하며 기묘하게 뒤틀렸고 민재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소리가 났던 벽 쪽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가장 부피가 큰 침대, 매트리스부터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비닐 커버를 씌우기 위해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는데 시신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탓에 매트리스 중앙은 검게 썩어 들어가 있었고 그 무게는 일반적인 침대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솜처럼 축 늘어지는 매트리스를 힘겹게 들어 올리는 순간 바닥에서 먼지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매캐한 향 냄새가 다시 한번 진동하여 우리는 동시에 인상을 찌푸리며 기침을 토해냈다. 매트리스를 치우고 난 침대 프레임 아래쪽을 비추던 민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듯 나를 불렀고 나는 놀란 마음에 랜턴을 그쪽으로 비췄는데 침대 밑 깊숙한 곳에는 먼지 구덩이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항아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대략 주먹만한 크기의 검은 옹기 항아리 5개가 오각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항아리 입구는 붉은 천으로 단단히 봉인된 채 굵은 새끼줄로 묶여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고인이 생전에 믿었던 종교적인 의식의 흔적일 것이라 생각하며
민재를 안심시켰지만 항아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심장은 불길한 박동을 멈추지 않았고, 장갑 낀 손으로 항아리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그 차가운 감촉이 방호복을 뚫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항아리는 크기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묵직했고, 안에서는 찰랑거리는 액체 소리 대신 둔탁하게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으며, 봉인된 붉은 천에는 검은 얼룩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다. 민재는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항아리 안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저 봉인을 뜯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고, 그냥 폐기물 자루에 담아서 태워버리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재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항아리 하나를 건드렸고, 그 충격으로 낡은 붉은 천이 찢어지면서 항아리가 옆으로 쓰러지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내용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항아리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시커멓게 변색된 소금과 함께 엉겨붙은 머리카락 뭉치였는데, 그 머리카락은 가위로 자른 단면이 아니라 마치 뿌리째 뽑힌 듯 모근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끈적한 액체에 절여져 있어 역겨운 냄새를 풍겼다. 소금은 일반적인 소금이 아니라 태운 소금인 듯 수처럼 검었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작은 뼈 조각들은 닭이나 작은 동물의 것으로 보였지만 그 형상이 기괴하게 뒤틀려 있어 도저히 정상적인 재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당황한 민재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서둘러 빗자루로 그 끔찍한 잔해들을 쓸어 담으려 했지만, 빗자루 끝에 닿는 머리카락, 뭉치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빗자루 솔에 엉겨 더 떨어지지 않았고, 나는 장갑 낀 손으로 그것을 떼어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천장에 달려있던 작업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던 LED 조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압이 불안정한 것처럼 전멸을 반복하던 이 방 안에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다. 깜빡거리는 조명 아래에서 나는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아까 보았던 파리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파리들이 시커멓게 붙어 있었고, 놀랍게도 그 파리들은 날아다니지 않고 천장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완벽한 원형을 그리며 질서정연하게 멈춰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파리들은 빛이 깜빡일 때마다 미세하게 날개를 떨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민재는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주저앉아 있었고, 나 역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팀장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로 버티며 민재를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의지한 채 이 기이한 방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낡은 집이라 전선 접촉 불량이 생긴 것이라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재에게 소리쳤지만, 내 말은 나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할 만큼 공허하게 들렸고, 공포는 점점 실체화되어 우리를 조여오고 있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작업을 재개하려던 순간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전신 거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거울은 신문지로 꼼꼼하게 가려져 있었고 테이프로 몇 겹이나 칭칭 감아놓아 거울면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막아놓은 상태였다. 보통 고독사 현장에는 거울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토록 철저하게 가려놓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폐기물 처리를 위해 나는 커터칼을 꺼내 거울에 붙은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다. 신문지가 벗겨지며 드러난 거울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서 오히려 더 기괴했는데,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비친 내 모습 뒤로 방이 풍경이 보였지만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져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울 속의 방 구조가 실제와 미묘하게 반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마치 거울이 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을 보여주는 듯한 착각에 휩싸여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이번에는 거울 속 내 어깨 너머로 희미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내 뒤에는 겁에 질린 민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어
나는 서둘러 거울을 뒤로 돌려 벽 쪽으로 세워두었다. 민재가 팀장님 방금 뭐 보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며 서둘러 이 방을 비우는 것에만 집중하자고 다그쳤고 우리는 도망치듯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방 안에 가득 찬 짐들을 밖으로 나르는 동안에도 시선은 계속 느껴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명백한 적의를 담은 시선이었고 우리가 물건을 하나씩 치울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져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졌다. 특히 옷장 뒤편에서 발견된 말린 쑥 다발들은 일반적인 쑥이 아니라 붉은 실로 묶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꽂혀있는 녹슨 바늘들이 발견되었을 때 나는 이 방 주인이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혹은 저주를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는 것을 확신해. 바늘 끝에는 검붉은 빗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쑥 다발을 들었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건조한 피부가 문질러지는 소리 같아서 나는 소름이 돋았지만 이것들을 빨리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자루에 거칠게 쑤셔 넣었다. 그런데 그때 민재가 갑자기 내 팔을 잡으며 팀장님 저기 벽지 좀 보세요 라고 속삭였고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시선은 우리가 처음에 작업하려다 중단했던 그 들뜬 벽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아까는 단순히 습기 때문에 들떠 보였던 벽지가 지금은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가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벽지 표면 위로 핏줄 같은 붉은 선들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곰팡이나 얼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규칙적이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벽지 쪽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는 절정에 달했고 그 냄새는 썩은 시체의 냄새를 넘어선 유황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인 지옥의 냄새였다. 나는 벽지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헤라를 다시 꽉 쥐었는데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여 도구가 미끄러질 뻔했고 민재는 제발 그냥 나가자고 울먹였지만 나는 이 현장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알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렸다. 벽지 끝부분에 헤라를 들이밀고 힘을 주어 뜯어내려는 찰나벽 너머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벽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누군가의 발버둥처럼 느껴졌다. 그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꺼져버렸고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비상용 랜턴을 켜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와 내 심장은 멈출 듯이 조여들었고 공포는 이제 물리적인 실체가 되어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서둘러 랜턴을 켰을 때 빛이 닿은 벽지에 찢어진 틈새로 붉은색 종이의 일부분이 보였고 나는 그것이 단순한 단열재가 아님을 직감하며 떨리는 손으로 벽지를 더 크게 찢어 밝히기 시작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벽지를 뜯어내는 소리가 정적을 찢으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나는 랜턴 불빛을 벽면으로 집중시켰는데 드러난 광경은 내 15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곰팡이 핀 콘크리트 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벽지 뒤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붉은색 종이들이 물고기 비늘처럼 겹겹이 붙어 있었고 그 수는 수백 장 아니 수천 장에 달해 벽의 원래 색깔조차 알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빽빽하게 메워져 있었다. 그것들은 평범한 종이가 아니라 무당들이 사용하는 부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노란색 종이에 붉은 글씨가 쓰인 것이 아니라 붉은 종이에 검은 먹물로 기괴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어 보는 이의 길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부적들은 질 수 없이 아무렇게나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정한 패턴을 이루며 방 안의 모든 기운을 한 곳으로 가두려는 듯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중심부는 바로 침대 머리맡이 닿던 곳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 붉은 벽을 바라보다가 홀린 듯이 손을 뻗어 부적 한 장을 만져보았는데 종이는 세월의 흔적 없이 빳빳했으며 마치 방금 붙인 것처럼 축축한 습기를 머금고 있어 손끝에 닿는 감촉이 몹시 불쾌하고 끈적거렸다. 부적에 그려진 문양은 한자도 아니고 범어도 아닌 뒤틀린 지렁이 같은 형상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리는 멀미 증상이 나타났으며 내 옆에 있던 민재는 입을 벌린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에 압도되어 있었다. 이 부적들은 누군가의 복을 비는 용도가 아니라 명백히 무언가를 봉인하거나 저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고, 벽지 속에 이렇게 많은 부적을 숨겨 놓았다는 것은 이 방에 머물던 사람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존재가 바로 이 벽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이곳에서 당장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랜턴 불빛이 비추는 부적들의 붉은 색감이 시야를 가득 채우며 나를 깊은 심연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다. 그때 벽 안쪽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긁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이제는 마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소음으로 변해 고막을 찔러대기 시작했고, 부적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듯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밀폐된 지하 단칸방에서 벽에 붙은 종이들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공포였고, 그 떨림은 마치 벽 안에 갇힌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벽을 두드리는 진동처럼 느껴졌다. 민재가 갑자기 "팀장님, 저기 좀 보세요. 저기 피가..." 라고 속삭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벽의 중앙을 가리켰는데, 그가 가리킨 곳에서는 부적의 검은 글씨들이 녹아내리듯 붉은 액체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그것은 잉크가 아니라 분명한 핏물이었다. 벽 틈새에서 스며나온 핏물은 중력을 무시하고 부적을 타고 옆으로 퍼져나가며 기괴한 형상을 그려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 윤곽처럼 보여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야 했다. 나는 민재의 어깨를 잡아 끌며 "정신 차려. 여긴 사람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민재는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응시하며 계속해서 중얼거렸고,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며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다. 퀴퀴하던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고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 냄새와 역겨운 누린내가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 그것은 동물의 사체가 썩어갈 때 나는 냄새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원초적이고 악의적인 냄새였다. 우리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순간 벽 중앙에 붙어있던 가장 큰 부적 한 장이 저절로 찢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찢어진 틈새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구멍이 드러났는데, 그 구멍 안에서 누군가의 눈동자가 번뜩이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라기에는 너무나 크고 흰자가 없이 검은 자위만 가득한 눈이었으며, 그 눈동자는 정확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춘 듯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전율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구멍 안에서는 씩씩거리는 뱀소리 같은 숨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 흘러나왔는데, 그 목소리는 늙은 노인의 것이기도 했고 어린아이의 것이기도 한 기묘한 겹쳐진 목소리였으며, 그 소리가 내 귓가에 닿는 순간 극심한 두통이 밀려왔다. "이거 떼어줘. 이거 다 떼어줘." 라는 목소리가 뇌리에 직접 꽂히는 듯 선명하게 들려왔고, 나는 귀를 막고 괴로워했지만 그 목소리는 고막을 통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환청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며 내 정신을 갉아먹었다. 민재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헤라를 들고 벽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고, 나는 그를 막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민재의 힘은 평소와 다르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해서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부적을 뜯어내려 했다. "안 돼. 그거 건드리면 다 죽어라고." 내가 절규하듯 외치는 순간 방 안에 붉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민재를 감쌌고, 벽에 붙어있던 수천 장의 부적들이 동시에 펄럭이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일제히 찢어지는 굉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민재의 손에 의해 벽지가 뜯겨나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변해 숨을 들이켜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귀청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벽 안에서 퍼져나와 우리의 고막을 강타했다. 수백 장의 붉은 부적들이 일제히 검은 연기를 피어올리며 스스로 타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불꽃은 보이지 않았지만
매캐한 연기와 제가 눈보라처럼 흩날리며 시야를 가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민재는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온몸을 격렬하게 비틀며 뒤로 넘어갔는데 그의 눈동자는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을 물고 짐승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발작하는 민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피부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잃은 채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 공포감에 내 손까지 덜덜 떨렸다. 벽에서 스며나오던 검붉은 핏물은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방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기 시작했고 그 액체에서 풍기는 악취는 마스크를 뚫고 들어와 내 후각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릴 정도로 독해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았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영하로 떨어진 듯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고 바닥에 고인 핏물 위로 살얼음이 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공포의 현장이었다. 타들어가던 부적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벽면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그 그림자는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서 서서히 분리되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며 우리 쪽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흐릿한 형체 속에서 붉게 빛나는 두 개의 점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나는 저것과 눈을 마주치면 영혼마저 잠식당할 것이라는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마비된 뇌를 강제로 깨웠고 나는 값비싼 청소 장비들을 모두 내팽개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민재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며 현관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민재는 무의식 중에도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버둥거렸는데 그의 몸무게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고 바닥에 미끈거리는 액체 때문에 발이 자꾸만 미끄러져 탈출은 악몽처럼 더디기만 했다. 현관문까지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거리가 마치 1000km처럼 멀게 느껴졌고 등 뒤에서는 젖은 발소리가 척척거리며 우리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극심한 공포를 맛보아야 했다. 가지마, 아직 멀었어. 같이 놀자. 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바로 속삭이듯 선명하게 들려왔을 때 나는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민재를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가까스로 민재를 끌고 현관 밖 계단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등 뒤에 철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저절로 닫혔는데 그 충격으로 건물이 통째로 흔들리는 듯했고 닫힌 문틈 사이로는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틈새로 보였던 것은 방 안 가득 채운 검은 머리카락 뭉치들이 문을 향해 뻗어나오는 광경이었고 만약 1초만 늦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그 방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계단에 널브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동안에도 닫힌 철문 너머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안에서 잠긴 듯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소리는 점점 잦아들다가 이내 고요해졌다. 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누워있는 민재의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다행히 민재의 눈동자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으며 초점을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공포가 각인되어 있었다. 우리는 트럭을 몰고 도망치듯 그 동네를 빠져나왔는데 운전대를 잡은 내 손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옆자리에 앉은 민재는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끊임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현장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집주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고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올 뿐이었는데 그 순간 나는 우리가 그저 쓰레기를 치우러 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럽고 위험한 의식의 제물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를 떨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고열과 헛소리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라고 진단했지만 민재는 밤마다 벽에서 손이 나온다며
비명을 질러댔고 결국 퇴원 후 특수청소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 나 역시 한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불을 끄고는 잠들지 못하는 날들을 보냈는데 눈을 감으면 그 붉은 부적들이 찢어지던 소리와 벽 틈새로 보이던 그 검은 눈동자가 생생하게 떠올라 숨이 막혀오곤 했다. 나는 도저히 그 일을 잊을 수 없어 수소문 끝에 그 건물의 내력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동네 노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내 등골을 다시 한번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 방에 살던 여자는 사실 평범한 세입자가 아니라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의 딸이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감당하지 못한 아주 강력하고 질 나쁜 악기를 자신의 몸에 가두어 봉인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방 안가득 붙여놓았던 붉은 부적들은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악귀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결계였고 침대 밑의 항아리와 쑥 다발은 그 사악한 기운을 누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셈이다. 그녀는 결국 그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죽어서도 자신의 시신을 매개로 악기를 붙들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그 결계를 훼손하고 봉인을 풀어버린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집주인이라 주장했던 그 남자는 사실 여자의 먼 친척으로 건물을 빨리 팔아치우기 위해 그 위험한 방을 비워야 했지만 무당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사정을 모르는 우리 같은 특수청소업체를 끌어들여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분노에 차서 그 건물을 다시 찾아갔지만 건물은 이미 철거가 시작되어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고 폐허가 된 건물잔에 주위로 까마귀 떼만이 불길하게 맴돌고 있어 더 이상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의뢰가 들어오면 현장 답사를 철저히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특히 벽지 뒤가 유난히 불룩하거나 방 안에서 이유 없이 향냄새나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죽은 자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지만 세상에는 락스와 소독제만으로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얼룩이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가끔 혼자서 야간 작업을 할 때면 등 뒤에서 그날 들었던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흠칫 놀라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죽은 자의 영역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사갈 집을 보러 갔을 때 벽지 뒤에 부적이 붙어 있거나 떼어낸 자국이 있다면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싼 가격에는 반드시 그만한 혹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나는 여전히 특수청소부로 일하고 있지만 그날 은평구 반지하방에서 내가 찢어버린 것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부디 나의 이 이야기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경고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그 후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 들어선 신축 빌라에서도 입주민들이 밤마다 벽 긁는 소리에 시달리다 줄지어 이사를 가는 기이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날 풀려난 그것은 여전히 그 땅에 머물며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